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네, 저희는 주식회사 데이터 드리븐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데이터 드리븐의 CEO를 맡고 있는 고동환입니다. 네, 저는 CTO를 맡고 있는 김기범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교육 데이터 분석을 맡고 있는 교육학 박사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첫 번째 이야기로 데이터에 대해서 그리고 데이터가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동진님께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고요. 네, 먼저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우리 기사를 검색하기도 하고요. 또 유튜브 같은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또 보기도 하죠. 자, 그런 각각의 정보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 문자, 소리, 영상 이런 것들 모두가 다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의미를 가져야 우리가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우리가 입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자 정보들도 다 데이터이고요. 유튜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수많은 동영상들도 다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사진들도 다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쌓이고 공유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쌓인 데이터로 저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나요? 네,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곳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내가 또 가고자 하는 위치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가격 정보 데이터들 그리고 또 리뷰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의 정보를 확인하고 살지 말지를 또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예측과 전망도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과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자주 확인하는 일기예보 또한 과거의 날씨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날씨를 예측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희가 데이터가 아까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예시를 보면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데이터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5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2007년쯤이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새로운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세상에 처음 네, 기억납니다. 유명한 프레젠테이션. 네, 맞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에 비하면 크기도 작고 속도도 느린 그런 제품이었지만 그 애플이 보여준 새로운 혁신에 전 세계가 놀랐었죠. 네, 지금 애플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거의 1인자, 2인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는 스마트폰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생소했었던 시기이고요. 맞아요. 네, 그 당시 핸드폰 세계 점유율 1위는 핀란드에 있던 노키아라는 회사였습니다. 전 세계 핸드폰 세대 중에 한 대 정도는 노키아 제품일 정도로 아주 큰 회사였죠. 기억나요? 그 화면에 네. 그 자판이 달려있는 형태의 핸드폰이었죠. 그런 휴대폰도 있었고요. 네. 새로운 아이폰이라는 경쟁자가 등장을 했지만 이 노키아는 그다지 큰 걱정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키아의 한 연구원, 트리시아 왕이라는 연구원이 중국에 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새로 나온 아이폰을 이전의 노키아 핸드폰보다 더 많이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소득이 낮고 그런 중국에 갈 텐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이제 아이폰을 사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걸 밝혀낸 거죠. 데이터를 통해서 네. 확인을 하게 된 것이었죠. 더 비쌌는데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네. 이와 반대되는 또 다른 데이터가 또 있었습니다. 노키아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노키아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노키아 제품에도 만족하고 있다라는 훨씬 더 많은 수의 데이터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면은 노키아는 수억 명의 유저로부터 노키아 휴대폰에 만족한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었고, 그다음 트리시아 왕이라는 연구원분께서는 이제 그보다 훨씬 적은 수지만 이제 아이폰을 사고 싶다. 이런 데이터를 확보한 거네요. 네, 두 가지 상반된 데이터가 있었던 것이죠. 노키아는 이제 두 가지 데이터 중에 더 많은 수의 데이터, 사람들이 노키아에 만족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요. 더 적은 데이터, 트리시아 왕이 모았던 적은 데이터는 기각을 하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네, 그 결과 노키아 핸드폰에 만족한다는 데이터를 믿은 노키아는 이제 혁신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요. 결국 이제 혁신에 혁신을 거듭한 뭐 애플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삼성 이런 후발주자들에게 따라잡히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네, 이때 아마 노키아가 마이크로소프트한 결국 이제 휴대폰 사업부로 인수됐었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구조인가 해서 휴대폰 사업부 인수하고 노키아가 이제 유무선 그런 통신 사업부로 다시 부활하기까지 10년이 걸렸죠. 네, 맞습니다. 결국 이제 노키아의 사례가 보여준다는 것은 그 더 많은 수의 데이터가 꼭 옳은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수억 명의 유저는 그냥 노키아 폰을 쓰는데 그런 뭐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여기서는 통찰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의 양보다 좀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양만큼 최소한 양보다 그건 어떤 사례가 또 있을까요? 데이터 자체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데이터를 이해하고 또 분석하고 또 추론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내는 인간의 통찰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세기 중반의 영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컴퓨터도 없고 훨씬 더 옛날이네요? 네, 맞습니다. 좀 지금과는 좀 다른 시절의 영국이었겠죠. 그 당시 영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아주 힘이 센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영국에서 이제 콜레라라고 하는 무서운 또 전염병이 발생하게 돼서 런던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는 그 콜레라 맞나요? 아, 네, 콜레라. 지금은 콜레라, 저희는 지금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콜레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게 안 믿기는데 특히 19세기면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할 텐데 사람들이 많이 콜레라로 죽었군요. 네, 뭐 지금에야 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발생을 해도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하는데 뭐 좀 용이하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지금과 같은 의료기술도 없었고 보건에 대한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이죠. 그 당시 콜레라가 번졌던 런던에서는 이제 콜레라의 원인이 공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공기가 콜레라의 원인이 아님을 알고 있는데 네.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던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콜레라의 원인이 공기라고 믿고 이제 그 독기설 또는 장기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독기설이라고 하면 독을 품은 공기, 뭐 더러운 공기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에 있는 오물을 런던을 흐르던 템스강에 막 이제 버리고 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템스강에는 이제 악취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러면 네. 예를 들면 그 거리에 있는 오물들 때문에 네. 공기가 오염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 강에다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거리에 있는 우물들, 냄새나는 우물들을 또 강에다 버리고 또 강에서도 또 냄새가 나고 그렇게 이제 더러운 공기가 냄새나는 공기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이 공기 때문에 콜레라가 퍼진다고 생각을 하게. 근데 그 물에다 버렸을 때 그 엄청난 결과가 일단 일단 물에 버리면은 일단 냄새는 안 나니까 일단은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처리했던. 거리에는 냄새가 안 나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콜레라가 퍼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1854년에 이르러서는 한 달 만에 600명 넘는 사람이 죽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의사들은 계속해서 콜레라의 원인이 공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 존 스노우라는 의사만이 콜레라의 원인이 공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본인의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존 스노우는 직접 런던을 발로 뛰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합니다. 콜레라로 사망한 통계 데이터들, 그리고 콜레라로 사망한 사람이 나온 집의 위치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직접 수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그림에 있는 지금
그림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그림을 보시면 이제 네모로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콜레라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인지를 나타내는 각 집집마다 네. 이렇게 표시를 한 거네요. 그래서 어떤 통찰을 찾아냈나요? 네, 저 이제 표시한 것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막대 그래프처럼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온 곳을 이제 주변으로 살펴보니까 저렇게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물펌프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그러니까 됩니다. 사망자가 나온 집들과 그 사망자 수를 찾다 보니까 네. 그 주변 가운데쯤에 어딘가에 펌프가 있다. 네, 물펌프가 있다. 물을 이제 퍼올리는 펌프가 있다는 것을 근데 아까 템즈강 이런 데 저희가 오물을 다 버렸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저 펌프. 네. 네, 그래서 이제 존 스노우는 콜레라의 원인이 공기가 아니라 물이라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발견해낸 것이었고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물펌프를 폐쇄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 지역의 콜레라는 드디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존 스노우는 데이터를 통해서 무서운 전염병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데이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그 팬데믹 관련된 이런 데이터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네. 몇 년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웠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한 역학조사의 개념이 바로 이 존 스노우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코로나 할 때도 예를 들면 어디서 환자가 발생했고 동선을 추적하고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런 역학조사로부터 시작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현대적 의미에서도 존 스노우라는 분은 의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데이터 분석가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위대한 데이터 분석가. 네, 한 가지 사례를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존 스노우가 콜레라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던 그때 콜레라 환자들을 치료하던 한 간호사가 아까 한 달 만에 600명이 죽었다고 했던 그 시점에 네, 맞습니다. 한 간호사가 이제 콜레라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는데요. 그 간호사는 이후에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를 치료하는 야전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 병원에서 그 간호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병사들이 총에 맞아서 죽는 것보다 병원이 위생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는 병사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죠. 야전병원이면은 이제 전쟁을 하다가 다친 병사들이 이제 와서 부상을 치료받는 곳인데 네. 거기서 부상 때문에 죽는 병사들보다 위생 문제로 죽는 병사들이 더 많다. 이런 걸 맞습니다. 제대로 치료만 받았으면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병원이 깨끗하지 못하고 위생적이지 못해서 감염이 일어난다거나 해서 이제 안타깝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간호사는 이제 병원의 위생 상태를 개선시켜 달라는 요청을 수도 없이 이제 계속해서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는 곳은 아무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녀는 이제 포기하지 않고 병원의 위생 상태를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위생 상태 개선과 관련한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로 수집하게 됩니다. 이 간호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노력한 결과 병사들의 사망률이 42%에 달했었는데 2%까지 얼마 만에 그렇게 감소한 건가요? 6개월 만에 그렇게 감소를 했으니까 이 간호사의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20배나 줄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후 이 간호사는 본인이 수집했던 데이터,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제 보고서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를 또 단 한 장의 데이터로 시각화해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병원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기 전 상태의 그래프입니다. 안쪽에 있는 이제 붉은색 부분은 병사들이 이제 뭐 총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망한 병사들의 숫자를 나타내고요. 바깥쪽에 있는 조금 더 큰 영역, 푸른색 영역은 병사들이 깨끗하지 못한 위생 상태 때문에 안타깝게 사망한 병사들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왼쪽에 있는 이제 그래프는 이제 병원의 위생 상태가 개선되고 난 후에 그래프인데요. 사망자의 숫자가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나서 실제로 사망자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엑셀이나 뭐 파워포인트도 없었는데 저걸 다 손으로 그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마 이제 손으로 그리고 자를 대고 이렇게 직접 아마 그리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간호사,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간호사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간호사 이름은 이제 나이팅게일입니다. 데이터 분석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되게 봉사했던 간호사로만 알고 있었는데 간호사로 알고 있어요. 네네. 네.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면은 자상한 간호사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긴 하지만 사실 간호의 역사를 바꾼 아주 위대한 데이터 분석가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나이팅게일과 우리 존 스노우의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두 분 다 이제 마침 보건 분야의 예시인데 이 경우에 결국 데이터를 다루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네, 맞습니다. 단순히 데이터의 양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보는 사람의 호기심, 그리고 데이터를 보는 끈기,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 얻는 인간의 통찰,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 양도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네. 결국 어떤 데이터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례에서 봤듯이 저희가 이제 데이터의 중요한 본질적 가치 중에 인간의 통찰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런 걸 토대로 데이터가 어떻게 지금 그런 통찰들이 활용되고 있는가를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런 데이터가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실 그 가장 핫한 게 요즘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필수라고 하는데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관계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좀 이번에는 저 기범님이 네. 한번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빅데이터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럼 빅데이터가 몇 건이야? 몇만 건이야? 라고 했을 때 대답을 잘 못해요. 왜냐? 사실 그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사실 사람이 인지하기 힘들 정도의 아주 거대한 데이터를 말해요. 그리고 그 거대한 데이터에는 사람이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패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아주 거대한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패턴이라는 게 보이는데 아주 복잡한 패턴인데 사람은 인지하기 너무 큰 거죠. 그러면 아까 저희가 나이팅게일이나 존 스노우 사례처럼 그런 네. 통찰들이 중요한데 네. 너무 커지면 네. 사람이 그 통찰들을 다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나이팅게일은 이제 혼자 그렇게 했지만 만약에 전장에서 있던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 모았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러한 빅데이터, 실제 데이터의 패턴, 이런 데이터의 패턴을 이제 머신러닝 기법과 그다음에 인공신경망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면은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 돼요. 네, 결국 인공지능은 이러한 패턴을 학습하는 기계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패턴이라는 것들이 하나의 통찰의 단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거를 모으기 네. 위해서 기계가 네.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많은 것들을 이제 모으는 건 사람이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걸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기계와 어떤 기술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 한번 보실까요? 네.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고양이과 동물들을 이제 단순히 봤을 때 치타인지, 제규어인지, 퓨마인지 사실 잘 구분하기 힘들어요. 근데 네. 언뜻 보면은 다 그게 그거 아니야? 다 치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무늬가 조금씩 다른 건 알 수 있어요. 저런 거에 대한 것도 일종의 패턴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통 패턴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패턴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패턴들도 데이터를 저희가 어떻게 모으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고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한테 맨 왼쪽에 사진은 제규어야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치타야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은 인공지능은 이 패턴을 학습해서 다음부터는 얘가 치타인지 제규어인지 퓨마인지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학습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많이 공부를 학습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공부하듯이 인공지능도 이러한 데이터가 아주 많이 필요해요. 실제 인공지능이 만약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냥 기계일 뿐인 거죠. 아까 인공신경망 구조라는 게 네. 데이터가 없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주 이제 그 데이터의 인사이트, 통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장치가 되는 거고 또 데이터 입장에서는 항상 이 분석을 하려고 했더니 사람이 봐야 돼. 그럼 얼마나 이제 힘들잖아요. 사람이 항상 뭘 봐야 되고 존 스노우 같은 사람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려면 데이터에 대해서 활용성을 극대화하려면 또 인공지능이 또 필요해요. 잘 쓰기 위해서는. 그러려면은 사실 그렇게 보면은 이런 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이제 서로를 도와주는 상호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상보적인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그런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많은 데이터를 공부한 인공지능의 사례들에 대해서 좀. 네, 가장 유명했던 이제 알파고의 사례를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알파고는 이제 처음에 이제 바둑을 학습한 인공지능이에요. 다 알다시피 어떻게 학습했느냐? 그냥 처음부터 바둑을 잘 뒀냐? 그게 절대 아니죠. 처음에 바둑을 못 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냐? 기존에 있었던 기사들이 뒀던 기복, 그러니까 이제 대전 기록이죠. 그 기록을 가지고 이 순간에 내가 어디에 둬야지 이기는지, 요 수, 저희가 한 수라고 하죠. 이 수를 3천만 개 이상의 수를 학습을 했어요. 3천만 개. 네, 3천만 개의 수를 학습하고 저희가 방송을 보다 보면은 막 해설이 나오잖아요. 이 바둑판에서 어디를 둬야지 이기고 뭐 뒤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3천만 건을 본 거죠. 그랬더니 그 결과,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네. 이제 이세돌 구단, 이제 바둑의 천재라고 불리는 이세돌 구단을 4대1로 승리하면서 세간에 이제 이슈를 일으켰죠. 기억납니다. 그때 진짜 화제가 많이 됐죠. 화제가 많이 됐던데, 그리고 또 이때 체스와는 다르게 바둑은 둘 수 있는 수의 경우의 수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수보다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인공지능은 그런 얘기가 바둑을 이길 수 있었죠. 없다. 네, 이길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달랐죠. 결국 이런 바둑에도 이런 기보를 두는 수 한 수 한 수에도 패턴이 존재했던 거고, 그 패턴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학습했을 때 인간보다 더 효율적인 능력을 보여준다는 걸 증명한 사례가 되었던 거죠. 맞아요. 이 사례는 유명한 사례예요. 네, 이 사례는 사실 이제 조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사례였기 때문에 했지만, 이제 다양한 다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아는 위키피디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 알죠. 네, 저희가 자주 쓰는 무슨 네. 무 위키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위키도 있지만, 저희 위키피디아라고 하면은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이제 보관되어 있는 정보가 거대한 있잖아요. 백과사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공지능이 어떤 걸 배울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뭐 지식을 배울까, 정보를 배울까? 사실 이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거를 배울 수 있었어요. 뭐냐? 이런 지식들을 설명하는 문장에 대한 패턴. 어떻게 말을 할까? 어떻게 글을 쓸까? 이런 패턴들을 이해를 하면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도 혹시 언어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발을 해봤더니 실제로 저희가 아는 챗봇이 되었어요. 저희가 안녕하세요라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 저희가 시리한테 혹은 뭐 빅스비 이런 때 이제 구글한테 이제 맞아요. 말하면은 이제 거기에 맞는 응답을 해주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저희가 안녕하세요라는 말 자체를 인식해서 그냥 똑같이 안녕하세요 대답해라고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제 실제 코딩을 해서 넣었지만, 지금은 안녕하세요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인사를 하는구나라고 인지를 한 다음에 나도 거기에 맞는 답 인사를 해야겠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이제 판단하는 게 완전히 달라진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말했을 때 말의 어떤 의지의 방향성, 이 방향성 자체를 인지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사과, 배라고 했을 때 비슷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그렇죠. 뭐죠? 이게 같은 과일이니까. 같은 과일이니까. 하지만 사과, 그 다음에 원숭이 있을 때 비슷한가요? 다르게 느껴져요. 다르게 느껴지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도 이걸 다르게 느낄 수 있도록 아까 말했던 위키피디아에 있는 수많은 문장 구조를 학습해서 알게 돼서 이러한 챗봇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아까 콜레라 예시 나왔을 때처럼 네, 그런 네. 것들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문장을 다 보고 네, 그 문장 구조를 학습해서 그렇죠. 그 지식과 관련된 질문이 나올 때 네. 훨씬 더 맥락에 맞게 설명을 해준다는 건가요? 그렇죠. 뭐 질문을 하더라도 이게 어떤 걸 물어보는구나에 대한 맥락을 이해해서 거기에 답변을 해줄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빅데이터. 이제 위키에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수억 개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패턴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미술 쪽으로 가보면은 미술 쪽엔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화가들이 있잖아요. 뭐 피카소랄지 모나리자 그린 사람 누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랄지, 그다음에 뭐 보흐. 보흐라고 하든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유명한 이유는 이 사람들의 작품을 보면 이거 누가 그렸네라고 뻔히 알 수 있죠. 되게 유명한 패턴이 있으니까. 화풍이라고 하죠. 네, 그림체. 네, 맞아요. 그것도 일종의 인공지능 입장, 데이터 입장에서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순간에 이거를 이렇게 그리는구나, 저걸 이렇게 그리는,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구나도 일종의 패턴인데. 그림체 자체가 패턴인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보는 사물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조차도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화가만이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영역 아닌가요?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이미 창조된 거를 배울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배운 인공지능은 저희의 일반 사진을 그 사람의 그 유명한 작가의 화풍처럼 1초 만에
바꿀 수가 있어요. 아, 지금 나오는 예시들처럼 똑같은 그렇죠. 다리 사진이 있는데 네. 각각 다른 화가의 그림처럼 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인공지능이 거죠. 그린 거라는 그렇죠. 거네. 저게? 인공지능이 저 사진을 보고 그다음에 저 학습을 한 화가의 화풍대로 바꿔서 그린 거예요. 정말 작가별 화풍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보는 순간 저거는 이건 누구 같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비슷한 네. 합성이 나오니까 이렇게 1초 만에 저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엄청난 기술인데 이것들이 사실 이런 필터 AI 기술은 저희가 쓰는 소셜 미디어에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저런 형태의 기술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이런 필터 앱들 있잖아요. 그건 저희가 뭐 포토샵 되게 전후의 사진에 대해서 패턴을 비교하면은 뭐 여기에 주근깨는 없애는 게 맞겠구나 이런 패턴들을 학습해서 모두 이제 예쁘게 다시 가꿔주는 것들을 학습을 한 거죠. 그러면 사진을 보정해주는 그 필터도 네. 저 그림체처럼 네. 같은 맥락의 어떤 활동이라는 인공지능 관점에서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패턴으로 학습하면은 일종의 여러 가지 필터에 대한 인공지능을 그렇죠. 아니면 흑백으로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죽은 깨 같은 걸 없앤다든가. 네. 이런 거든지. 뭐 요즘에 재밌는 것들을 보면은 갑자기 얼굴만 크게 한다던가 뭐 아. 이런 것들도 모두 그렇게 인공지능 맞아요. 필터로- 사진도 네. 캐리커처로 바꿔주는 것도 맞습니다. 봤어요. 네, 막 자기 얼굴이 막 웹툰에 있는 것처럼 나오게 한다던가 그런 것들도 모두 이러한 패턴에 대해서 학습을 한 인공지능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제 인간만이 처음에 창조를 할 수 있지만 그 창조된 화풍이나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그럼 이거는 사실 창조와 창의성의 경계에 이제 가 있는 거네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거 특히나 이제 외국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학습했을 때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이게 누구 거냐. 아, 네. 그런 논란이 있겠네요. 그렇죠. 이 화가의 화풍은 맞는데 화풍이 화가가 그린 게 아니야. 라고 했었을 때 이거에 그러면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지금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겠네요. 그렇죠. 미래에는 이런 문제가 아주 많이 일어날 테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들은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사례들은 저희가 이제 운전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운전 잘하시는 동진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운전하실 때 어디를 많이 보시나요? 그냥 앞에도 봐야 되고요. 뭐 뒤에도 백미러를 통해 뒤에도 봐야 되고 뭐 사이드 미러 통해서 옆에도 봐야 되고 여기저기 보느라고 너무 바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뭐 안 되면 뭐 뒤로 이렇게 돌아서 본다던가 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인공지능도 똑같이 앞, 그 다음에 뒤, 옆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시각 정보를 학습하게 되면은 저희가 아는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그 기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희가 앞면을 봤을 때 내가 핸들을 이렇게 꺾어야 될지 오른쪽으로 꺾어야 될지 악셀을 밟을지 브레이크를 밟을지에 대해서 학습을 한 거죠. 아, 내가 지금 앞에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고 앞에 그런 이제 차선이 있으면 그 차선대로 그대로 가야겠구나라는 판단을 인공지능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럼 상황마다 그렇죠. 실제로 카메라로 본 전방위적 시각을 갖고 네, 그걸 다 학습하는 거죠. 이 그렇죠. 상황 이렇게 갔다. 저렇게 맞습니다. 갔다. 네, 운전자처럼 똑같이 내가 그 옆에 있는 주변 상황을 보고 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학습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물론 지금은 완벽한 자율주행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고속도로나 이제 아니면은 자동 주차 정도에 대한 변수가 기능, 좀 적은 상황들을. 네, 변수가 적은 상황에서는 이제 뭐 저희가 놓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안 됐지만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보다 좀 더 많은 쪽에 지금 단계가 되어 있다고 해요. 아마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할 때쯤 되면은 훨씬 더 좋은 자율주행차가 나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돌발 해봅니다. 상황에서도 이제 사람보다 그렇죠. 더 잘 대비도 할 수 있는. 그렇죠. 주변 사례를 보면은 사실 사고 날 뻔했는데 이제 자율주행차가 미리 사람 못 보는 부분을 봐줘서 막았다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네, 네네. 그리고 사람의 얼굴도 이게 이목구비라 하잖아요. 네. 잘생긴 사람도 일종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안타깝죠. 네, 네. 저희는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런 패턴이 있으면 좋을 텐데. 네, 그렇죠. 그런 패턴을 왜 가지고 못 태어났는가. 네. 사람에 대한 얼굴도 저희가 보통 이목구비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눈의 위치, 코의 위치, 입의 위치, 근데 얼굴형 이런 것들도 일종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패턴들을 똑같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스마트폰의 페이스 아이디 혹은 저희가 페이스북에 있는 얼굴 인식 사진 내에서 제가 얼굴이 있는 거를 저 얼굴인 거 알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것들은 기술이 어떻게 됐을까? 결국
얼굴엔 패턴도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람마다 갖고 있는 이런 뭐 눈, 코, 입, 그렇죠. 눈썹, 배치 이런 네. 것들이 마치 지문처럼 하나의 맞습니다. 패턴이다. 맞습니다. 이게 다 이런 그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폰을 들고 있으면 항상 정면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측면이나 후면 이렇게 들고 있는데도 그렇죠. 자연스러운 네. 각도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제 얼굴은 다르게 보일 텐데도 그렇죠. 그거를 저인지 안단 말이죠. 단순히 증명사진을 보고 판단한다 이런 수준이 아닌 네, 거죠. 그렇죠. 정면을 딱 보고 그것만 인지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라인과 어떻게 인지하지 않았을 때 그게 저의 패턴을 인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럼 미리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 패턴을 갖고 있고 네. 저희가 새로 휴대폰을 사서 이제 안면 인식을 좀 하기 위한 사진을 등록하면 이제 그 패턴에 대한 걸 해석을 해서 그걸 인식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여러 각도에서. 네, 응용을 저에 해서. 대해서 응용돼서 다시 한번 좀 더 강화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인공지능의 개념이 그러면은 요즘 최근에 이런 개념들이 신경망 이런 것들은 되게 첨단 느낌이 나는 용어인데 그렇죠. 이게 최근에 나온 개념들인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개념들은 이제 60년 전에 이미 나왔던 개념들이에요. 이제 미국의 이제 존 메카시 박사가 처음으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제시를 했는데 사실 신경망 개념도 그때 인공신경망도 실제 1950년대 나온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는 안타깝게도 데이터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학습할 수 있는 컴퓨터 파워도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장만한 컴퓨터에서 그렇죠. 지금 휴대폰보다 못한 심지어 100만 배, 이게 뭐 진짜 이 스튜디오 크기만한 컴퓨터가 저희 이 조그만한 휴대폰보다 100만 배 정도 성능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학습도 안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없고 하니까 되게 하장돼서 묻혀 있다가 한 2007년 정도에 그때부터 뭐 알파고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미지넷이라고 컴퓨터가 하는 발전하면서.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빅데이터 개념 나오면서 급속하게 발전해서 지금은 거의 인간과 같은 수준, 아까 말했던 알파고나 뭐 화화가에 대한 화풍이나 이런 것도 똑같이 문제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그 수준에 다다랐으면 실제로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을 테스트하는 사례들이 있나요?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강화학습을 이용하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게임, 뭐 벽돌 깨기 게임이라든가 뭐 스타크래프트라든가 이런 게임들도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잘 된다라는 걸 입력해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수만 시간을 자기 혼자 학습해가지고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돼요. 네, 뭐 많이들 하시는 그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게임도 네. 처음에 하면 튜토리얼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AI라고 하는. 그쵸. 근데 그 AI와 지금 말씀하시는 AI는 같은 거 아닌가요? 그 AI는 인공지능이라 하기보다는 일종의 프로그램이에요. 이름은 AI 봇 대전 이렇게 돼 있어도 그렇죠. 이 순간에는 이렇게 해라라고 입력이 돼 있어요. 저희가 로봇을 보면 딱딱한 나가 느끼잖아요. 네. 사람처럼 안 느껴진 이유는 똑같은 순간에 똑같이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거는 일종의 명령어로 공격을 받으면 뒤로 후퇴해라 이런 그렇죠. 것들이 학습 미리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데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규정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다양한 순간, 저희가 게임을 하다 보면 다양한 순간들이 오잖아요. 돌발적인 네. 상황. 그 패턴에 어떻게 학습할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학습이 안 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공략이 가능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강화학습으로 만들어진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 인공지능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사람처럼 맵을 보고 그다음에 내 화면을 보고 이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일지에 대해서 똑같이 학습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수만 시간 동안 플레이어를 하면서 학습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잘 못하다가 처음에 점점 못하다가 잘해지는 맞아요. 수만 시간 동안 학습하면 사실 사람도 수만 시간 학습하면 잘하는데 인공지능은 더 잘하겠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제 기사가 보이는데 이제 왼쪽 기사, 오른쪽 기사가 있어요. 어느 쪽이 사람이 쓴 걸까요? 저는 일단 왼쪽을 보면 딱딱해요. 그냥 있었던 팩트만 써놓은 것 같아요. 동진님 생각은 어때요? 네, 저도 오른쪽에 뭔가 수식어도 더 많이 들어가 있고, 파두개. 네, 오른쪽이 진짜 인간 기자가 쓰신 기사가 아닐까. 네. 네네.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그렇게 봤는데, 이건 뭐 기자분이 보면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왼쪽이 이제 사람분이 쓰신 기사예요. 의외네요. 네. 사실 아까 말했지만, 여러 가지 위키피디아나 이런 거에서 배운 이제 기사 봇이 사람보다 더 다양한 어휘를 쓰면서 저렇게 이제 오른쪽처럼 쓴 거죠. 인공지능이 저런 경기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서 뭐 파죽의 대승, 거침없이 질주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표현들을 몰랐네요. 배워서 더 쓴 거죠. 그게 저렇게 맞다고 확신을 하고? 그렇죠. 네. 확률적으로 저게 더 맞아서 사람들이 했을 때 더 좋아할 거야. 이런 판단을 해서 저기에 저렇게 넣은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 이제 저희가 뭐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인공인간이라는 기술도 나왔어요. 들어봤어요. 네, 이번 작년 이제 저희 올해 대선할 때 이제 후보들이 자기의 아바타처럼 이제 인공인간을 내세워서 자기 대신 얘기를 하는 케이스 봤잖아요. 이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AI 김기범 이런 식으로. 해서. 맞습니다. AI 김기범이 대신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보면은 생긴 것도 저랑 비슷하고 말투, 음성, 음색 다 똑같듯이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제 생김새를 이렇게 3D 사진관에서 다 찍어내고 저의 생김새 패턴을 찍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저의 음성, 말투 이런 것도 모두 학습을 해서 그 세 가지를 모두 섞어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표정들 이런 것도 그렇죠. 다 찍고 이래서. 네, 표정도 제가 어떤 순간에 어떤 표정을 짓는지조차도 모두 학습을 해서 이렇게 인공인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 인공인간들은 대화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표정도 갖고 있고, 뭐 그런 것. 그러면 이건 상당히 무서운 그렇죠.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네. 두렵네요. 네. 물론 두려울 수 있죠. 이제 인공지능이 마치 저희가 뭐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터미네이터에 나왔던 그런, 그렇죠. 네, 그런 무시무시한 인공지능이 사람을 돼서 지배하는 네, 사람을 네. 지배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은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도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 다른 케이스를 보면은 좀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네, 이제 이 사람과 인공지능이 힘을 합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실 건데요. 예전에는 웹툰을 그릴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그림 그리는 법부터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면 그림부터 배워라라고 했잖아요. 드로잉부터 배워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클릭 몇 번으로 제가 갖고 있는 스토리나 어떤 기획만 있으면 클릭 몇 번으로 웹툰을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클릭 몇 번이란 얘기는 내가 원하는 사물이나 사람들을 그려주고 네. 그걸 원하는 위치에 배치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여자애가 복도에 뛰어가고 있어. 이거 한다면 복도 클릭. 여자의 클릭. 뛰어가고 있어. 클릭하면은 거기 알아는 그림을 자동으로 그려주는 거죠. 아주 알맞게 거기에 맞춰서 그려주는 그런 인공지능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저는 만약에 제가 그림 정말 못 그리는데 그림을 그려야 되고 뭐 하면 나는 웹툰 작가는 안 됐을 거야 라고 하지만 지금은 인공지능만 있으면 나도 웹툰 작가가 될 수 있겠네 라는 꿈을 꿀 수 있게 된 거죠. 네,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은 또 예전에 찍었던 흑백 사진이나 역사적 사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때 그 당시에 찍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아무리 이제 분석을 해도 이게 어떤 색깔이었을까 알 수 없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시 복원이 가능해졌어요. 놀랍네요. 왜냐하면 이건 색깔을 입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를 들면은 100년 전에 조선의 하늘은 무슨 색이었을까 이런 것들도 되게 알 수가 없었는데 아마 파란색이었겠지만. 파란색이었겠지만 좀 더 지금보다는 뭐 맑은 파란색이었다나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역사적 사료 같은 것들도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 방송 보시면은 이제 도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도네이션 했을 때 좀 재밌는 목소리로 이제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맞아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을 내 목소리가 아니라 멋있는 목소리 혹은 성우의 목소리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인공지능 등장했어요. 그러면 뭐 글을 읽어주기도 하고 네. 목소리 자체를 바꿔주기도 하는 건가요? 네네. 제가 예를 들어 제 목소리 마음에 안 들어 네. 라고 했을 때 정말 중후한 목소리를 하고 싶어라고 하면 중후한 성우 AI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저는 김기범입니다 라고 입력하면은 마치 동아님처럼 되게 굵은 목소리로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례로 유튜브 같은 곳에서는 이러한 이제 성우 AI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출연시키지 않고 기획만 가지고 영상만 가지고 또 그 나레이션을 넣어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좋은 채널들 많죠. 네, 그런 채널 중에는 구독자 100만 명 넘는 채널도 있는 걸로 봤을 때 사람들이 딱히 이게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거의 구분 못하는 수준까지 왔고 또 이걸 하시는 입장에서는 나도 유튜브를 좀 쉽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웹툰하고 흑백 사진 그리고 이제 성우 목소리까지 저희가 직접 인공지능과 협업할 수 있는 인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을 봤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은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인공지능을 저희가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인간에게 해로운 존재 될 수 있고 아니면 이로운 존재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중요한 거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인공지능이 아까 스카이넷 같이 그런 무서운 그런 인공지능이 될지 아니면 지금같이 또 도와주는 형태의 인공지능이 될지는 결국 우리가 결정한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어떤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인공지능 협업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협업하는 게 정말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정리를 해보면 네. 오늘 두 분 말씀 드려주신 거 보면 일단 저희가 동진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에서 보면 결국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통찰이다. 네, 인간의 통찰이다. 그렇죠. 인간의 통찰이고 인공지능은 그 수많은 패턴을 학습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데이터들을 줄여주고 그걸 자동화해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해줌으로써 오히려 더 결론은 인간이 본질적 통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네, 그럼 이상으로 그 저희 멘토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다.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청소년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